자, 저희 다음 연사분 모셔볼까요? 저희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죠. BCG의 진창호 파트너님께서 강연을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진창호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주제는요, Road to Web3 Business for Enterprise를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기다리지 않고 연사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창호 파트너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진창호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부산 블록체인 위기에서 제가 맡은 주제가 웹3에 대한 세션의 이제 마지막 세션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일단 제가 오늘 30분 정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앞서 계셨던 세 분의 웹3 이제 스피커분들이 좀 진행을 좀 빠르게 해주셔서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한 슬라이드 한 15장 정도인데 가급적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맡은 내용들을 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3에 대한 마지막 강연을 부탁을 받고 나서 어떤 이제 준비를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기업 관점에서 도대체 웹3 비즈니스라는 게 향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식의 여정을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강연에 앞서기 전에 아마 저희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 친구가 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이 강연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아마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로벌의 여러 선도 기업들, CEO,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장 큰 규모, 가장 이름 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BCG에서 블록체인 영역, 디지털 에셋, 그리고 오늘 강의 드릴 웹3라는 영역에서의 전체 한국의 비즈니스를 맡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 4, 5년 정도에 블록체인을 전담한 컨설팅 팀을 운영하고 컨설팅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주로 했던 이제 프로젝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우리 주도 지금 현재도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컨설팅을 전체 총괄 PM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4, 5년 동안 대기업들 혹은 정부의 기관, 우리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블록체인 유스 케이스가 나오게 됐던 우리가 NFT라든가 DID라든가 최근에 STO, 그 다음에 최근에 큰 화두가 되는 웹3까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주로 기업들 오너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그럼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들을 컨설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자리에서 웹3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유스 케이스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계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또 같이 반복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오늘 무대가 엄청나게 큰데 저도 긴장이 되지만 여기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와서 참관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어떤 얘기가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서 저는 유저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실제 지금 기업의 오너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사항들, 핵심적으로 3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웹3라는 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제 저희 블록체인이나 웹3 세계에서는 웹2 서비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도대체 우리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기업 오너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웹3 사상은 조금 이해를 했는데 이 웹3를 기반으로 도대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나 혁신 기업들은 뭘 준비하고 있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그 두 번째 관련된 토픽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가지고 오늘 20분, 30분 정도 세션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핵심 질문에서 도대체 그 웹3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요. 저도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뭐 앞서 계신 스피커분들이 웹3의 기술적인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구글 치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또 설명드리거나 혹은 앞선의 스피커분들이 얘기하시는 관점과 다르게 그러면 좀 더 이제 기업의 오너분들이나 우리가 웹2에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웹3를 접근해 보자.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 말고 도대체 웹3라는 게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인용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철학적이라는 거는 좀 철학적이라 죄송한데 기술을 배제해 놓고 보면 현재 우리가 웹2의 플랫폼 기업들, 저는 이제 웹2라고 하면 중앙화된 플랫폼 기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그다음 트위터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철학적 차이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유튜버의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해보면 당연히 구글과 유튜버,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웹3에서 얘기되어 온 사상들은 이 소유권의 개념,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린 이 창작물들,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창작물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들, 일부 투자자들한테 가져가 있던 개념들을 실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용자 관점에 이런 소유권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핵심 질문 때문에 웹3 사상이 나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또 많이 할 텐데, 최근에 우리 웹3 세션이나 다른 강의 들으면 다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그 각각의 서비스들의 의사결정이나 미래 방향들을 누가 결정하냐? 그럼 특정한 플랫폼을 가지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버넌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탈중앙화된 방식의 웹3 사상에서는 실제 소수의 독점을 가진 기업이나 그런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생태계 참여자들에 의해서 미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큰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구조의 차이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왜 최근에 사실 중앙화된 이런 웹2 플랫폼들이 뭐 나름대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냐면, 사실 저도 뭐 지금도 직전까지도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하고 트위터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왔지만, 사실 웹2가 우리가 쓰기 편하고 너무 편리합니다. 피딩도 자주 해주고. 근데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웹2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들이 단순히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사용자들의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 형태의 모델밖에 없을 거냐라는 질문을 지금 저희 많은 웹3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 기반의 광고 형태의 단순한 구조 수익 구조에서 이걸 탈피하고 본인이 만든 컨텐츠가 2차 창작물로 제작되고 이런 걸 활용하고
그다음 내가 가진 저작권들을 여러 형태의 웹3 생태계에서 활용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고 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익 배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갔던 이 중화된 플랫폼 내에서의 모든 수익의 50%에서 90% 이상들을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냐, 이런 것들을 나도 플랫폼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 없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 웹3의 모든 기술 기업들이 지금 철학적인 이런 차이, 경제적인 차이의 문제과 전통적인 웹2 플랫폼들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웹3 얘기를 할 때 아까 제가 웹3의 웹2의 뭐 철학적, 경제적 사상들의 차이를 얘기해 보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웹3 사상을 사실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 너무 대단한 개념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촉발되어 있는 웹3의 되게 극명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뭐 웹3가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라기보다는 당장 다가올 미래다. 그래서 이번 블록체인 세션에서 발표를 했던 우리 바이낸스 CEO도 그렇고 업계에 유명하신 분들이 웹3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피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편에 제가 이제 아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웹3의 부정적인 견해 치시면 이런 세 분의 대표적인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작년에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나 잭 도시가 웹3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실 웹3가 뭐야 라는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인용되긴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부분을 우리가 한 단계만 좀 들어가서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이분들이 웹3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부정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웹3를 외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냐, 경험할 수 있냐. 그리고 잭 도시 같은 경우는 웹3 사상은 되게 좋은데 이 마케팅적으로 오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수의 VC한테 독점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웹3 사상과 철학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팀 오릴리어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가장 사실 좋은데, 이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웹 2.0, 웹 2.0과 우리 오픈소스의 사상을 아주 대중적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이신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웹3가 너무 철학적이고 경제적이고 막 되게 너무 아이디얼한데, 이런 것들이 가까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거쳐야 될 과정들이 되게 많다, 그런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저도 웹3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러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웹3 피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반대편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웹3라는 게 되게 아이디얼한 사상이고 멋진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웹3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핵심 드릴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장으로 정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웹3가 좋은 사상인데 웹3 대중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 블록체인 윅에서도 웹3의 매스 어댑션에 대해서 많은 세션과 강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기업 CEO한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2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웹3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웹3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영역과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만 더 뒤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 우리 10년 전에 웹1에서 웹2, 지금 중화의 플랫폼 시대에 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웹2의 서비스들이 런치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줄 몰랐죠. 근데 그 웹1에서 웹2로 가는 영역 말고 그런 전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형상적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웹
웹3라는 사상, 아까 제가 웹2의 중화화된 플랫폼의 개념에서 웹3의 개념으로 전환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웹2의 기업들, 웹2의 서비스들 중에 웹3로 이관되는 그런 서비스들, 특정 영역의 웹3화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기업의 CEO나 오너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웹2 서비스 혹은 시중에 나온 웹2의 영역들 중에 우리가 웹3의 사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의 루트를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웹3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웹3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저도 웹3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BAYC나 우리가 덱스 같은 유니스왑이나 아베 같은 이제 그 탈중앙화된 형태의 우리 랜딩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 저희가 블록체인과 웹3 이런 크립토를 아주 선망하는 사람들의 일부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스 어댑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이번의 패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의 패스는 제가 웹3 서비스에서의 웹2 요소의 활용 연계라는 부분을 명명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그 웹3를 주창하시는 분들 중에 웹3 서비스를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오해, 그런 것들을 피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웹2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입니까? 그런 웹3의 사상과 철학의 서비스에 맞는 부분 중에 웹2로 분명히 활용하는 연결 영역들을 빨리 찾아서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는 게 웹3 어댑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웹3의 매스 어댑션, 우리가 웹2에서 웹3의 전환이라든가 웹3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웹2의 사상과 철학을 연계하는 이런 개념들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3번 아래쪽에 있는 이 웹3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의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요 3번 얘기는 1, 2, 3번의 상세적인 내용들은 제가 뒤쪽에서 잘 풀겠지만, 요 컨셉 그림들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뒤쪽의 내용들을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웹2의 서비스들 중에 우리가 웹3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어프로치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CEO 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질문하신 게, 어떤 영역을 웹3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쉽게 한번 이 사전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웹2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들을 웹3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전 체크리스트는 뭘까라는 관점에서 5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가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웹3를 고려하고 한 특정 영역에서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과 2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멀티파리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1대1로 어떠한 업무를 주고받거나 기업 간에 거래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블록체인 웹3의 사상적인 적용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어떤 밸류체인에서 어떤 그 밸류의 가치들을 움직일 때, 이런 다수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플레이어들이 상존하는 그런 공간 내에서의 서비스들이 우리가 웹3가 가능하다라는 게 1번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형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특정 가운데 거강분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거나 혹은 부를 창출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거 예스가 되면 저희가 실제 이런 것들은 웹3 전환 체크리스트에 하나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화간의 플랫폼들 중에 많은 양의 수수료를 취하지 않거나 실제 많은 가치 창출을 외부 생태계로 공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3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멀티 참가자들, 서로 다른 이질적인 플레이어들이 우리 거래를 하거나 밸류를 서로 이관하는 관점 내에서 특정한 주관의 거강권, 특정한 기관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위변조를 지킬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우리가 웹3 전환의 체크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5번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웹3에서 생태계 커뮤니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외부 생태계를 참여자를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의사결정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생태계 확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냐, 이런 우리가 5가지 핵심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 일단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웹2 서비스들이 웹2 전환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중에 예스라는 답뿐만 아니라 특정하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2번에 예시를 든 것처럼 특정한 중앙화된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웹3로 전환했을 때의 효용 가치, 적합성이라는 게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2에서 웹3 적용 영역에서 우리가 아까 핵심 체크리스트를 많이 보셨는데, 웹3의 서비스와 웹3 상용화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토큰 이커머스 설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도대체 토큰이라는 게 뭐고 토큰 이코노미가 뭐길래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스피커들이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거나 웹3를 모르시는 분들은 토큰이라고 하면 개념들이, 저도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버스나 지하철 토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아마 토큰의 정의를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자산이나 유틸리티를 대변하는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토큰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금 내고 타지 않고 예전에 그 버스를 우리가 탈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금액과 같이 대비되는 가치,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웹3에서의 토큰 이코노미라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개념들을 제가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도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3라는 게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 국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는 데는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웹2의 경제 이코노미 시스템에서 돌아가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경제 체계의 핵심은 토큰이고, 그럼 토큰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큰이라면 결제 수단,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국가 제국, 웹3 생태계라는 거에 고객들을 락인시키고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그럼 3번째는 해당되는 서비스의 운영 의사결정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웹3 생태계 내에서의 서비스의 가치 창출을 만드는 게 다 이 토큰 이코노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웹2 플랫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쿠팡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쿠팡의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은 누가 할까요? 쿠팡의 실제 우리 기업의 CEO, 거기 의사결정하는 우리 C-레벨들, 그 다음에 그 쿠팡의 핵심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서비스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전략을 결정하고, 실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들이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웹3의 철학과 사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특정 회사의 독점적인 서비스 개발 오너들, 조직들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 생태계를 만든다. 그래서 국가 건설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생태계에서 같이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실제 우리가 토큰을 설계한다는 개념에서 그런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개발에 참여했는지, 어떤 기여를 우리가 측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코노미 설계가 상당히 앞서 있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그 쿠팡의 유저들을 저희도 쿠팡 유저니까 생각해 보면 쿠팡을 사용한 이유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은 검색이 쉽고요.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걸 잘 추천해주고, 이런 형태의 사용자 락인이 돼 있는데, 근데 다른 관점에 생각해 보면 내가 쿠팡 말고 다른 또 웹2 플랫폼들이 생겨나면, 더 좋은 플랫폼이 생겨나면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정도라든가 로열티가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웹3의 사상과 개념에서는 내가 웹3의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사용한 만큼 그거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사용한 가치를 나한테 분배하는 형태의 구조적인 개념들을 웹3 이코노미스트들은 토큰 이카에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실제 이 생태계 사용자들이 참여한 참여율, 거기에서 의사결정한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로 측정되고 분배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사결정도 독점적인 CEO 혹은 임직원, 대주주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실제 오너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같이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서비스가 우리가 잘 되는 경우, 이런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를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네 가지 개념 기반들을 좀 봤을 때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의 설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활성화해 나갈 때 이런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원래 30분인데 앞쪽에 연사분들이 이제 일찍을 마치셔가지고 제가 한 1-20분을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사상의 개념 중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웹2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 상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하는지의 개념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마존의 우리 제프 베조가 가지고 왔던 플라이휠 개념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웹3 생태계에서의 토큰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지금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 투자자, 그 다음에 검증인들, 그 다음 외부의 생태계 개발자, 그 다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이런 토큰 이코노미, 이런 네트워크 효과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웹2의 그 플라이휠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이 웹3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3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프로토콜과 실제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서 백서를 우리가 출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백서의 내용들이나 혹은 토큰의 설계 내용들을 보고 초기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그런 초기에 투자자들이 참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 토큰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런 이후에 플랫폼들이 작동 운영되는데 또 우리가 웹3 블록체인에서는 또 검증인이라는 고유한 영역들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콜 경제들을 뒷단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시켜주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이제 보상도 받게 되고 네트워크 운영을 책임지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 그 플랫폼과 사상, 철학, 서비스 기획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외부 개발자, 기획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참여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그 웹2에서 웹3 넘어가는 예시를 뭐를 좀 설명을 드릴까라고 하다가 그 가장 좀 쉬운 예로 최근에 지난달에 많이 화두가 됐던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스타벅스라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 웹2 플랫폼 혹은 우리 유통 리테일의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인앤 오더나 우리가 그 본인들의 오더 기반의 그 별풍선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들이 가장 잘 돼 있어서 혁신 사례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스타벅스가 그 어나운스한 내용들을 보면, 스타벅스는 향후에 NFT와 웹3 개념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리워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우리의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 기사 내용들을 사실을 뜯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매장 내에서 스타벅스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거 별풍선의 리워드 방식에서 그런 것들을 리워드를 우리가 획득하는 방식의 좀 이제 고도화, 그래서 단순하게 구매하고 결제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스타벅스의 커피 문화를 활성화하고 경험하는 리워드의 획득 방식을 좀 다양화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NFT의 여정 스탬프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 우리가 NFT를 발행하겠다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별풍선으로 쌓여있는 우리가 이런 리워드를 실제 우리가 굿즈를 받거나 아니면 뭐 쿠폰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커피 혹은 브랜드의 고유한 문화와 접목해서 이런 걸 문화적으로 확산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거 없는데 뭐 기존에 있는 리워드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그 스타벅스의 비전과 방향성이 결정되거나 다 세부 내용들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스타벅스가 나온 전이들, 지금 현재 스타벅스의 사인앤 오더가 별풍선과 결제 충전의 방식들이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형태들은 다른 형태의 우리가 커머셜 뱅크보다, 디지털 뱅크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지엽적이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의 여정 스탬프를 통해서 뭔가 생태계를 확장한다, 이 정도의 선언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스타벅스의 전의를 웹3 관점에서 눈여겨본다고 하면 실제 어떤 형태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갈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핵심 장표라고 설명드렸던 그 웹3의 서비스, 저는 웹3 회사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프로젝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웹3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왜 웹2 관점에서의 대중화를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아직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웹2 요소들을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웹3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유니스왑이나 뭐 아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보면, 우리 크립토에 친화적인 분들은 상당히 뭐 전자지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이나 토큰 사서 그 다음에 또 그 코인들을 보내고, 그 다음 거기서 새로운 지갑들을 만들어서 전송하고, 또 여러 잘 모르는 내용들을 구글링 하거나 셀프 스터디해서 이런 것들 여정을 해 나가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상당히 생소하고 낯선데, 기존에 있는 그 매스 어댑션을 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웹2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는 건, 첫 번째, 너무 어렵다,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저희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공부 좀 하세요, 이거 좀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셀프로 하셔서 남한테 좀 가르쳐달라 하지 말고 본인이 스터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하지만,
우리가 웹2의 서비스 플랫폼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의 사실은 뭐 10배, 100배 정도 효용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관적이고 사용자 경험이 편한 형태의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은 웹3 대중화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B의 내용인데, 근데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그 되게 심플하고 심리스한 UI UX를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냐, 이런 것들은 좀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웹2의 서비스의 유저 전이나 UI UX 디자인은 독점적인 서비스를 결정하는 사람들, UI UX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전체 심리스한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반대편으로 우리가 탈중앙한 형태의 이런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의 심리스하고 심플한 유저 UX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공통된 규약이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전의를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매스 어댑션이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게 꼭 디파이에서만 얘기되는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모두한 우리 혁신적인 웹3 서비스들이 실제 레귤레이션 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웹3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뭐 플레이 투원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규제가 안 변해서요, 규제가 통용하지 못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한국에서는 사업할 수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규제가 못 받쳐주니까 나는 사업기를 잃어요 라고 우리가 컴플레인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레귤레이션을 이미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그 레귤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런치해야 되고요. 레귤레이션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 기존의 웹2와 웹3 레귤레이션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 당국자가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을 쉐이핑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선도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뭐 잠깐 예를 살펴보면 이 예시가 뭐 이분들이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웹3 서비스를 우리가 대중화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 이게 웹3 크립토 특화된 형태로 계속 진보하는 방향도 있지만 기존의 레귤레이션, 그래서 제가 뭐 바이낸스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웹2에 중화된 우리 그 CX도 가지고 있지만 웹3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이라든가 덱스 이런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각 국가별 레귤레이션이 뭐고 각 레귤레이션 의도하는 바가 어떤 영역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기 제가 리스트에 뭐 선택적으로 가져왔지만 상당히 진지하고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식의 전략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뭐 한국의 규제 스탠스는 어느 정도고 미국의 스탠스는 어떻고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매핑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고, 그 매핑 내에서 실제 허용하는 서비스를 런치할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이 웹2의 규제의 변화 혹은 웹3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서비스 영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아주 직관적이고 심리스한 UI UX 관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대표적인 뭐 예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가 뭐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웹3를 지향하는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우리가 토큰 인컴을 설계하는 설계자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90%, 95% 이상의 웹2 유저들이 우리가 채널적인 관점에서 편의성이라는 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걸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의 편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뭐 카카오 그란덱스가 우리 클립이라는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실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내에 하나의 기능으로 넣은 것처럼 이제는 이제 이거 못하게 한다고 맞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웹2 유저들이 되게 인앱 차원 혹은 쉽게 이런 채널적인 제약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웹3 서비스가 매스 어댑션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이게 디파이가 됐던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인증, 뭐 KYC, AML, 그 다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증명들을
기존의 웹2 규제 환경에 맞춰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과 채널들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뭐 결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 중에 우리가 뭐 NFT 구매하는데 현금이라든가 카드 결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컴플레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우리가 웹3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아직 규제 제도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고객의 여정 차원에서 뭐 크립토 기반의 결제라든가 우리 피앗 기반의 크립토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직관적이고 쉬운 형태의 기능 연결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표적인 세 가지가 다는 알겠지만, 웹2를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기획자분들이 그런 우리가 웹2적으로 활용할 요소들이 뭘지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보자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더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장의 슬라이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영역은, 제가 이제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인 컨셉의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웹2에서의 웹3 서비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제 크립토업에서 시작했던 웹3 서비스들 중에 우리가 웹2적 요소를 어떻게 연계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근데 그걸 어떻게 특정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다 하라는 말이냐? 아직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셉 그림을 들고 왔을 때 원래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웹2의 플랫폼의 생태계 그리고 웹3의 생태계는 아주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그런,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제가 말은 쉽게 우리가 연결을 한다,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특정한 기업이나 회사, 서비스 기획자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웹2와 웹3를 연결하는 인프라의 브릿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웹3에서 인프라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웹3 인프라의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다리에 대한 연결을 크게 5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웹2와 웹3 연결 브릿지는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은 웹2 고객 따로, 웹3 고객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웹2에서의 생태계 플랫폼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웹3에서도 우리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웹2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이런 전이의 엔드유저 관점의 그런 관여나 활동들을 누군가는 인프라적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솔루션 인프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2 기업도 웹3 기업도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 웹2와 웹3 연결하는 거는 기술적인 영역 말고 사실 더 어려운 게, 이런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의 계약이라든가 트랜잭션,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또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 웹2 생태계에서의 기업들 간의 계약과 우리가 트랜잭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들, 뭐 우리 ERP나 뭐 SCM이나 이런 CRM이나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웹3 생태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인프라 영역들이 연계되는 그런 브릿지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브릿지들의 역할들을 사실은 과거의 전통의 그 웹2 인프라 플랫폼 그 인프라 기업들, 현재 웹3 기업들이 그런 접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개인의 투자 기회,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웹2에 우리가 익숙한 그 레귤레이션과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웹3만의 단독의 독립적인 형태의 레귤레이션과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할 수 있지만, 이 양쪽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형태의 뭐 우리 브릿지들,
뭐 결제라든가 금융 서비스, 아까 데이터 스토리지나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웹2 플랫폼 기업들에서 사실은 어떻게 서비스들이 활성화됐냐고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장 웹2의 인프라, 우리 클라우드를 기반하고 있는 사스, 뭐 API를 활용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웹2 기업들이 그런 인프라를 쉽게 활용해서 실제 본인들만의 코어 서비스를 연장하고 확대해 나갔던 그런 전의를 우리가 10년 전에 기억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은 웹3 서비스의 대중화 활성화도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인프라가 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논의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장에서 많이 이제 시간을 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여기 분리세, 뭐 웹2 기업 관점, 웹3 관점, 그다음에 투자자 관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웹3는 뭐 아직 이제 아직 미개척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웹1 시대에서 웹2로 넘어갈 때 지금의 웹2의 서비스 플랫폼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게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미지의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 뭐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이 한국에서 이런 웹3 생태계를 웹2에서 웹3, 웹3에서 웹2를 연계하는 이런 그런 영역들의 고민과 그런 철학들을 여기 계시는 웹3 생태계 관계자들이 같이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웹3의 전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까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제도나 규제 철학적, 그 다음 인프라 연계하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혼자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은 저나 저희 BCG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전문 기관들과 함께 저는 웹3 전이를 같이 이뤄가는 경우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빨리 좋은 웹3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글로벌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우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제가 한 15분 정도 뭐 더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션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향후에 보시게 될 분들은 실제 내가 웹3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같이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는 언제나 저나 이제 BCG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의 진창호 파트너님의 정말 꽉 찬 강연 잘 들었습니다.